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땅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7살배기 어린 소녀 서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현이의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이네 가족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손바닥만 한 작은 텃밭을 일구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낡고 허름한 초가였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나는 소출은 너무나 적어 세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서 해맑게 뛰어놀던 서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는 어느 날 깊은 한숨과 함께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네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글을 배워야 한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과 같으니 말이다. 허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비와 듣지 못하는 내 어미는 너에게 글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우리 둘 다 배운 것이 없어 까막눈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어린 서현이는 잠시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글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어요. 아니,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염려 마셔요. 그래, 내게 생각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부모가 되어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니 이 아비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님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세요. 서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몸이 불편했지만 이들 부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효심 깊은 딸을 얻은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현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글 공부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현이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서당 근처를 맴돌며 어깨너머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현이는 매일같이 동네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평민의 딸인 서현이는 서당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노를 황. 서당 안에서는 훈장님의 낭낭한 목소리와 아이들의 합창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현이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담벼락에 기대어 도둑 글 공부를 하는 것이 서현이의 유일한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양반댁 자제들이 담벼락 밑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서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계집애는 뭐야? 우리 글 읽는 소리를 훔쳐듣는 도둑년이 아니냐? 어디 천한 계집애가 양반들이나 하는 글 공부를 엿듣는단 말이냐? 아이들은 서현이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한 것. 어딜 감히 서당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이야? 내년 때문에 재수가 없다. 서현이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서러웠지만 서현이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쓰러진 서현이를 한참 동안이나 더 괴롭히다가 흥미를 잃었는지 낄낄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서현이는 흙먼지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서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얼른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된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 앞에서도 서현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어머님. 오늘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야 늘 하는 일인데 뭐, 그보다 너는 글 공부는 좀 시작한 것이냐. 네, 아버지. 지금은 서당 밖에서 도련님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익히고 있어요. 그래.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서당에도 보내주지 못하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지금도 글 공부 잘하고 있으니 염려 마셔요. 다음 날 서현이는 어김없이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서현이는 다시 담벼락 밑에 자리를 잡고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비극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은 또다시 서현이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연이 어제 그렇게 혼나고도 또 왔단 말이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인연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다시는 여기 얼씬도 못할 게다. 어딜 감히 천한년이 양반들 공부하는 곳에 와서 글 공부를 도둑질하려 드느냐. 아이들의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현이는 온몸으로 날아드는 발길질과 주먹질을 견뎌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서러웠지만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식으로 서당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글 공부는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과 폭행 속에서도 서당 담벼락 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서당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가 끝나면 항상 훈장 선생님께 따로 특별 교육을 받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정승 대감의 손자로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조금 늦게 서당 문을 나선 민준이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웬 여자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맞고 있는 여자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묵묵히 매를 맞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민준이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민준이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아이들은 힐끗 민준이를 보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네 집안은 임금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세도가 대단했기에 마을 아이들은 감히 민준이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민준이는 웅크리고 있던 서연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서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도둑 원생이 바로 너로구나. 난 글 공부를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글을 배우고 싶을 뿐이야. 민준이는 천한 신분의 여자아이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글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자아이면서 어찌하여 그토록 글 공부를 하려 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글 공부를 하길 바라셔요. 하지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글을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민준이의 질문에 서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훗날 나라에서도 여자를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열어보고 싶어요. 어린 민준이는 서현이의 당찬 포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당연하다는 듯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가난한 소녀는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서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는 정말 보통 아이들과는 많이 다르구나. 너의 포부를 들어보니 내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나도 무척 기대가 되는구나. 민준이는 서현이라는 소녀에게 강한 호기심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가까이 두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서당 공부가 끝나고 따로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서현이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내가 그리만 해준다면? 나야 정말 고맙지. 좋다. 그럼 내일부터 서당 공부가 끝나면 저기 뒷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꾸나. 내가 책과 필기구를 가져가마.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서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뒷산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책 보따리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민준이는 너른 바위에 천자문 책을 펴고 서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현이가 이미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아는 것이냐? 그동안 서당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익혔어. 민준이는 다시 한번 서현이의 비범함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다니 보통의 총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천자문을 모두 외웠으니 내일부터는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민준이는 붓과 벼루, 먹과 종이를 챙겨 정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서현이는 이미 나무 아래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먼저 시범을 보이며 붙잡는 법과 글자 쓰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이에게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붓을 잡아보는 서현이의 필체가 마치 10년 넘게 글씨 연습을 해온 사람처럼 놀랍도록 정갈하고 단정했습니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가 하나같이 일정하고 획 하나하나에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필체보다도 서현이의 글씨가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현이가 불과 사흘 만에 천자문 전체를 보지 않고 막힘없이 써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아, 넌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 같구나. 다른 아이들은 몇 년을 해도 어려운 일을 너는 단 사흘 만에 해내다니. 나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야. 내가 워낙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민준이는 나흘째부터 서현이에게 소학, 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현이는 수학 역시 무서운 속도로 통달해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서현이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서현이가 무섭도록 신기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서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현이의 총명함,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맑은 눈빛이 민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서현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서당 공부가 끝나자마자 헉헉거리며 뒷산 정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서현이는 이미 그곳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면 내가 수학책을 모두 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민준아. 내가 도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내가 분명 조선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너는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유일무이한 대학자가 될 거야. 내가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절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을 너는 단 며칠 만에 해내고 있지 않으냐. 조선 역사상 너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줍은 듯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옥 놀이개 한 쌍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널 주려고 내가 준비한 것이야. 하나를 둘로 쪼개 만든 놀이개야. 이렇게 서로 합치면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지? 그러니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지면 돼. 아니, 이것은 양반들이나 차는 귀한 놀이개잖아. 내가 어떻게... 이것은 내 마음의 선물이야.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이 놀이개를 보며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이 놀이개만 있으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서현이는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널 영원히 잊지 않을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풋풋한 애정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서현이의 학문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서현이가 정자나무 아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참을 기다렸지만 서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던 서현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오지 않자 민준이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서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준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서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도착한 곳에는 멀쩡한 집 대신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터 주변에는 황량한 기운만 감돌 뿐 서현이네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주변을 서성이던 한 노인을 붙잡고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 살던 서현이네 가족은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집이 이렇게 불타버렸나요? 아이고, 도련님. 그런 것은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만 불쌍하게 되었지요. 제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저는 꼭 알아야 합니다. 허허. 딱한 일이요. 이게 다 저 악독한 아전 놈과 마을 왈패 놈들 때문이라오. 몇 해 전에 새로 부임한 아전 놈이 왈패들과 짜고 온갖 모략을 꾸며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소이다. 자네가 찾는 서현이네 역시 그놈들에게 얼마 안 되는 땅마저 빼앗기고 집까지 불태워진 것이라오. 아니, 그럼 서현이와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겼으니 그 어린 것이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어찌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구려. 노인의 말을 들은 민준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서현이의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민준이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서현이, 그런 서현이네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는 사실에 민준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총명한 눈빛을 빛내던 서현이의 모습, 천재적인 두뇌로 무서운 속도로 그를 깨우쳐가던 서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판서 대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서연이라는 천재적인 소녀가 있습니다. 헌데 탐욕스러운 아정과 왈패들이 그 아이의 땅을 빼앗고 집을 불태워 가족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디 그 악한 자들을 벌해주시고 서연인의 가족을 찾아주십시오. 아들의 갑작스럽고 진지한 부탁에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전은 비록 말단이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이고 왈패들은 무리를 지어 단인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가문과 척을 질 수도 있느니라. 이런 일은 수사권이 있는 포도청이나 형조에서 나서야 할 문제이다. 그럼 아버님께서 포도청이나 형조에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려면 내가 직접 한양에 올라가야 하는데 네가 그 소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란 말이더냐. 네, 아버지. 그 소녀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뛰어난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재가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